이재명과 민주당이 참 희한해요. 희한하다기보다는 이제 급해졌나 봐요. 네. 왜?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이게 왜 지금 눈에 들어오냐 하면 사실 정당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건 진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억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냥 단체들, 지금의 촛불행동 같은 단체들이 난리를 치고 매주 막 뭐 거의 나중엔 매일같이 광화문을 점거하고 막 했을 때 그때도 정치인들은 가장 늦게 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나가서 혹시나 후폭풍 맞을까봐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그 태블릿 PC 있잖아요. 네네. 태블릿 PC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아주 마음 놓고 뛰쳐나갔죠. 뛰쳐나가서.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뭐랄까 서사를 쌓지 않고 나갔다가는 완전히 다 독박 쓴다. 이런 분위기가 옛날에 굉장히 성행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 보세요. 이재명과 민주당이 뛰쳐나갔어요. 네네.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개혁 입법 즉각 수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드는 거는 뭐 개혁 입법이라고 해서 특검 수용하라 이거지만 이 자리에 황운하가 뭐 조국혁신당인데 마이크를 잡고 탄핵 열차 지금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탄핵 열차가 빨라진다 이렇게 네네. 얘기했어요. 즉 네네. 탄핵을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 숨 고르는 게 아니라 거의 와 급박하다 빨리 해야 된다 거리에 이렇게 뛰쳐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거리 뛰쳐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상설 특검입니다. 네네. 상설 특검 이게 와 박주민이 정말 묘수라고 생각하고 김어준한테 달려갔어요. 네네. 김어준한테 달려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딱 다 이제 이 이슈로 터뜨리려고 네. 김어준이랑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 상설 특검이 와 찾아봤더니 말이지 대통령도 못 건드려. 이건 국회에서 그냥 규칙 바꾸면 4대 3위대 이렇게 네네. 표현합니다. 네네. 3위 나는 국민의힘인 줄 알았더니 3위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네네. 중립적인 사람들이에요. 네네. 대법원장 뭐 아니면 저기 누구야 법원 행정처장 하고 그 다음에 변협회장하고 네네. 여기서 추천한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3인을 적으로 돌리고 우리가 넷을 다 하면 4대 3이 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묘수일 뻔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가요? 왜냐하면 상설특검이 뭐냐면 네. 그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특검을 갖다가 이렇게 특검법을 그때그때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네네.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네. 그런데 이 특검법에 따르면은 어떻게 그 규정이 되고 있냐면은 네. 특검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잡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네. 국회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두 번째는 법무부 장관이 이건 검찰보다 특검에서 하는 게 필요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특검으로 만들면 그럼 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네. 그러니까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그러면 이제 특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중요한 건 항상 그렇지만 중요한 건 특검이잖아요. 네. 이 특검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네.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이냐? 7명이에요. 예. 그 7명인데 누구냐? 네. 첫 번째 법무부 차관, 아하. 두 번째 법원 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변협회장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데 네. 국회에서 어떻게 4명을 추천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국회 규칙을 찾아봤더니 네. 제1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네. 4명이 남았는데 네, 네. 그 중에 2명은 제1교섭단체, 제일 큰데 제1당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 교섭단체에서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국회가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니까 민주당이 제1교섭단체니까 2명을 후추위에다가 위원으로 집어넣고 네. 그럼 나머지 2명은 예컨대 조국당이 교섭단체가 됐다. 그럼 조국당에서 1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에서 1명 추천하고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은 그럴 거예요. 거 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낮춰있지.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또는 그거 봐라. 저기 민주당에서 한 10명 정도는 우리한테 꿔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써먹게 3명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교섭단체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나름대로 묘수라고 생각하는 게 네. 국회 규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규칙에서 후추위 위원을 4명을 갖다가 국회에서 뽑는데 국회 규칙으로 해놨는데 국회 규칙이 여당 야당 반반씩 하라고 한 거를 싹 바꿔가지고 예. 제1당에서 4명을 갖다 다 추천해라. 네.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남는 사람이 누구냐. 법무부 차관, 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니까 네. 그 사람들 3명이 뭐 예컨대 뭐 이종근을 아무리 밀어도 그 진짜 거기 국회에서 4명을 이종근 변호사를 밀어버리면 나머지를 갖다가 아무 뭐 다른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을 갖다가 밀어도 그 이종근 변호사가 그 되는 거 아니냐. 나 안 되는 쪽이 더 나아요. 나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 싫어. 아무리 예를 들어도 난 민주당 추천 안 받을 거야. 착각하지 마요. 형님 아니고요. 이종근 변호사. 넘어갑시다. 진짜인 것 같아. 아니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 아 국회 규칙 바꾸면 되는구나. 네네. 그러면은 차관, 차장, 변협회장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한들 네. 우리 쪽 민주당의 4명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이종근 변호사를 뭐 그 선임을 박은정 하든 남편 말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뭐 또 누가 있을까 뭐 예컨대 이용구 법무부 차관했던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추천하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 묘수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예. 규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네. 대통령은 네. 이렇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해가지고 네. 대통령한테 추천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3조 3항에 네. 대통령은 이렇게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2명 중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의무조항 아니에요? 의무조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안 하면 안 돼. 예.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 박주민은 야 이거 묘수다 이거. 끝났다. 이 국회 규칙만 바꾸면 그러면 되는구나 라고 딱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네. 의무조항인지도 중요하지만 네. 의무조항을 안 했을 때 페널티 조항이 중요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예. 그 뭐 이종근 그다음에 이용구 뭐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그 후추위에서 해가지고 특검으로 선정을 갖다가 해라라고 들이밀어도 네.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아, 그게 또 참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어놨구나. 네네.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번에 그 부결된 통과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된 그 특검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대통령이 그 기간 내에 여기는 3일이거든요. 네네. 이 기간 내에 후보자를 그 특검을 안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연장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근하고 정혁진이 둘이 딱 올라갔으면 누가 그 특검이 되는 거다? 아, 이종근이죠. 그렇죠. 연장자가 되는 거예요. 기분이 썩 갑자기.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걸 안 만들어 놨구나라는 말을 하면서도 안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네네. 왜냐하면 후보자 추천해서 아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네네. 뭐 1교섭단체, 2교섭단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립적일 수 있는 사람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추천하고 하면 네네. 사실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렇죠. 대통령 전에 네. 2명이면 임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페널티 조항한테 필요가 없어. 네네. 이렇게 돼서 안 만드는 거지. 아니 예컨대 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검이야. 그럼 특검을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신망이 있는 분을 추천해야 돼. 뭐 예컨대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분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특검으로. 네. 근데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선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모든 정치적 비난이 대통령이 다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국회가 네. 민주당이 국회 규칙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꼼수로 바꿔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뭐 예컨대 김남국 최악의 변호사가 누굴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변호사 누굴까? 예컨대 최강욱이 또 변호사 아닌가요? 근데 지금 최강욱은 그거 걸려가지고 못해. 그거 못해요. 그 뭐 징계받고 그래가지고. 김용민도 막강하지 않네. 김용민 국회의원이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예컨대 이재명 변호사 같은 사람을 이걸 갖다가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선임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당연한 거지. 여론을 갖다
딱 입고 예. 아예 그럼 나 안 할래 가만히 있을래 그럼 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은 그 둘 중에 한 명 연장자를 그냥 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연수원 기수가 빠른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여자를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나름 김용 저기 누구야 이번에 한 게 그 박주민이 머리 써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은 의미가 없고 그렇군요. 특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장 공정한 사람이 특검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설 특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네. 그게 뭐냐면 그게 공수처예요. 아 상설 특검이라는 똑같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 특검법이 그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훨씬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검이 뭡니까? 특별검사잖아요. 뭐가 특별검사니까 일반 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란 이야기잖아요. 왜 특별검사입니까? 일반 검사가 아니고 특별하니까. 그게 특별한 검사가 누굽니까? 공수처 검사지. 그러니까 굳이 특검을 갖다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또 특검을 한다, 또 특검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설특검법의 해프닝도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박주민도 사실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처럼 지금 하지 이게 확산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사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후보가 던져놓은 그 제3자 특검이 사실은 지금 꽤 먹히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두 가지가 먹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의요구권이 왔을 때 대부분의 패널들이나 대부분의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 나중에 제3자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걸 발의할 수도 있는데 굳이 7명이 지금 그거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죠? 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당장 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명이었잖아요. 그 다음 공개적이진 않지만 속으로 그래도 이건 해야 돼. 왜냐하면 민심이 이쪽에 많이 있어 라고 생각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4명이 있을 때 5명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딱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쑥 들어갔잖아요. 당장 김재섭 의원도 그 민주당 특검법 나 찬성 안 한다. 반대한다. 하지만, 남아가지고 부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3자 특검법이 만약 발의가 되면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부결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김재섭이 이상합니까? 안철수가 이상합니까? 안철수가 이상하죠.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요, 그 민주당 특검법 법안이 바뀐 줄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 바뀐 법안 내용을 보기라도 했나?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난주 화요일에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그 언제 재의결을 할 거다. 빨리빨리 그 스케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못 내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수처에서 빨리 결과 내놔야 돼요. 뭐 하는 겁니까 공수처? 공수처가 수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엄청나죠. 언제야? 그 사건 이뤄지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아니 당장 그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 아니었나요? 작년 말에 수사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올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국 금지 계속해 했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 특검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정확한 답을 내놓으면 그럼 지금 논란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폐지되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때까지 어쨌든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에는 공수처가 결과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공수처가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그 하나의 어떤 허들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최상병이 순직한 날이 기일이 언제냐면 7월 19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최상병 일주기가 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결과를 내놨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그게 난망해 보이니까 아이 좋아 그러면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7월 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결과 내놓으라고 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상설특검은 사실 보니까 점점 그냥 해프닝화돼 있는 것 같고, 뭐 김승원 우리 GSGC께서 요즘 자주 등판하시네. 네네. 이번에 또 등판하셔갖고 투트랙을 준비하자, 뭐 특검법과 상설특검 투트랙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잠깐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특검법은 상설특검법 말고 특검법은 네네. 예산까지도 거기다 책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설특검도 사실 외부 인사들도 특검 보니 뭐니 뭐 특검이니 뭐니 이렇게 다 하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네네. 이건 법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네. 그거는 없는 것 같고 요즘은 법을 제정할 때 네네. 어느 정도 비용 추계서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80몇 억 들어간다고 1년에 네. 제가 그렇게 기억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뭐 상설 특검도 돈 들어가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특검 뭐 그 공짜로 일합니까? 다 차관급 정도 그 연봉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사람들 다 또 돈 줘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110일 정도 일하게 만드는데 당연히 돈 네네. 줘야 되겠죠.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국회 규칙은 어떻게 바꿉니까? 그 국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국회에서 다수결로 네. 본회의에 상정을 하나요? 법처럼? 그거는 국가 예컨대 네. 이제 법이 있고 네. 법 밑에 하위 법령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행정부는 대통령령이 있는 거고요. 네네, 시행령이 그 다음에 법원은 대법원 규칙으로 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국회는 국회 규칙으로 하는 건데 아마 본회의에서 바꾸겠죠? 네. 전 그 생각이 들고 제정 및 개정 역시 국회의원들의 그 표결로 이루어진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에서 아마 그 다 그 바꿀 거고 국회 규칙은 본회의에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펜실바니아에서 있었던 공화당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저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총격 이후에 미국 대통령에 대한 또 한 40여 년 만에 총격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우리 또 외교안보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보시면은 이 총알이 말이죠. 뒤쪽에서 날아오더군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앞에서 쏘잖아요. 그렇죠. 정면을 보고. 뒤통수를 노려가지고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 왼쪽 위에 있는 저기 어디 건물 어딘가에서 저격을 한 거죠. 지붕에서. 예, 그래서 이 총알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속보로 이 사진 특종한 또 사진도 나와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뒤쪽으로 총알이 날아가는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그렇죠. 산 겁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이번 코너의 제목은 God Saved Trump. 신이 구한 남자 트럼프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있었다면은 뒤통수에 그렇죠. 저격을 당해서 아마 즉사했을 거예요. 마치 케네디 존 F 대통령처럼. 케네디처럼. 예. 존 F 케네디 그 영화 보면은 실제로 그 저격 당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뒤쪽에서 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 뒤통수를 저격받으면 바로 즉사거든요. 그렇습니다. 뒤통수에 숨골, 손해가 있고 손해가 우리 호흡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UFC 같은 거 할 때도 뒷골에 대한 그 뒤통수에 대한 타격은 반칙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지금 이번 그 트럼프 저격수가 뒤통수를 노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방에 보내기 위한 치명상을 입히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총알을 보니까 8발 쐈다고 하죠. 그 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군 정규군이 쓰는 M16A2를 개량한 거, 민간형으로 그렇죠. 개량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군인들이 쓰는 것을 민수용으로 개량한 거예요. 조금 사이즈 작게 해서 한 건데 요게 제가 옛날 32년 전에 미군 부대 카투사를 근무할 때 쏴봤는데요. 잘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이게 정확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게 민수용으로 개발된 건데 그 총으로 8발을 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한창에 있는 거 자동으로 해서 드르륵 갈겨버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드르륵 갈겨버리면 정확하게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한 발씩 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 방 쏘고 안 되니까 이제 드르륵 갈겼다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강하고 그것을
다른 지붕에서 지키고 있던 그 SS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또 저격을 해서 원점 타격을 해서 상황이 클리어됐다. 그렇죠. 그 사진 보면은 나중에 그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이 참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21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21살인데 그 총을 들고 그 건물 지붕입니까? 옥상 쪽으로 이렇게 기어서 가는 게 보였다고. 그 지지자들이 봤어요. 예, 그래서 예. 저거 이상한 사람인데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또 이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예. 참 이상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마치 곰이 사다리를 그렇지. 타고 지붕을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 모습을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를 했어요. 다른 그 옥상에서 있었던 사람은 그 지붕의 각도 때문에 못 봤던 것 같다. 그런 그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아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경호팀의 일원이 아닐까. 그래서 약간 느슨해졌을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저격범이 이제 총을 발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습니다. 정말. 거의 저 세상 문턱 염라대왕하고 인사할 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감적으로 그 뉴스가 처음 떴을 때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금 말도 좀 과하게 하고 액션도 좀 크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 액션 좀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기 설정된 건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진을 보니 이 오른쪽 뺨을 이렇게 앞으로 핏줄기가 두 줄기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보고 참 이상하다. 총을 맞으면 보통 앞에서 맞는데 어떻게 그 단상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 이 색칠을 하고 왔나?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른쪽 귀 위쪽이 총알이 스쳐가면서 혈흔이 생기고 예. 피가 흘러내린 그 예. 장면. 이거 진짜 상황이구나. 이렇게 느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펜실베니아 주였는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유펜에서 그러니까 그 펜실바니아에 있는 유펜 뭐 전 세계에서 탑 중에 탑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 또 MBA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네. 어떤 동문 수학했던 곳에서 이런 그 저격을 받았는데 지금 저격수가 총격범이 전국 수학 과학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당히 지적 역량은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 사고가 있었던 그 도시가 서울로 친다고 하면은 분당 뭐 이 정도로 네, 해서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그 백인들 중산층 이상 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데 거의 외톨이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생활을 했다. 어제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유심히 보시면은 지지자들 중에 백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시 쪽으로 가면은 흑인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거기 보면 화면에 보면 백인들이 많죠. 백인들이 많고 이 저격범, 사살당한 저격범은 21세 청년인데 공화당원이고 현재 공화당원인데 학교에서 수학 과학을 잘해서 상도 받고 이런 친구인데 친구들이 없는 외로운 늑대. 외로운 롱리 늑대. 울프. 예. 외로운 늑대형의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그 트럼프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저격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저격 그러니까 비밀 요원들이 지금 거리에서 경호는 했지만 결국 이런 그 사전에 총이 발사되기 전에 이걸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또 비판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그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밀 경호국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VIP를 경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왜 문재인 정권 시장 갔을 때 이거 저 기관단총 보이고, 예. 국민한테 찍혔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건 비밀 경호국이 아니거든요. 비밀 경호국은 공개 경호국이에요. 완전히 그건 오픈된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예. 근데 사실 미국의 이 비밀 경호국은 뭐 영화에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정말 그 VIP를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있대요. 예, 예. 그래서 어제 그 영상에 나온 까만 옷 입고 선글라스 낀 그 사람들이 1차 저지선이고 2차, 3차는 건물 위에 이렇게 스나이퍼들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격수. 예. 혹시 뭐 누가 총격범이 보인다 이러면 바로 그냥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게 실패한 거죠. 실패한 그렇죠. 거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다다당 이런 소리가 나니까 그것이 마치 독립기념일 지난 7월 4일 있었던 독립기념일 어떤 그 폭죽 쏘는 소리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네. 느꼈었는데 바로 인근 사람이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스피치를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지나서 트럼프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또 주위의 사람이 피를 흘린 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그것이 현실이었다라는 걸 깨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제가 영어로 된 걸 보면은 뭐 stay down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수구리 예. 빨리 수구리 수구리라고 해서 그대로 수구리고 있어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서 그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있는 이 그 AP Associated Press 그러니까 연합통신의 이 퓰리처 이 상을 받았던 사진상을 받았던 기자가 fight 하면서 있는 사진 그 뒤로 이 Stars and Stripes 성조기가 있는 모습을 있는 사진을 어제 타전했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그 기사가 그 사진이 있는 걸 봤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 사실상 어제 결판 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제 저는 그 저격 장면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또 이 기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총소리가 나고 트럼프가 스테이 다운 되고 그 다음 기자들이 막 움직여요. 앞에 보시면 쫙 사진기 든 그 기자들이 오른쪽으로 가죠. 자 이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왜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진 기자들은 사진 한 컷을 찍을 때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 미리 현장에 딱 가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은 구도를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왼편에 있다가 총소리가 나자 오른쪽으로 확 몰려가죠. 그런데 그 퓰리처상 받은 AP 사진 기자가 그 장면을 찍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쪽 뺨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하는데 거기 하늘에 보면 성조기가 걸려 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지금 합성한 사진 아니야? 했는데 아닙니다. 오른쪽 위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조기를 걸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인한 어떤 인상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 그 사진 한 것으로 그냥 이번 11월 달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가슴에 총격을 해서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받아가지고 생사 바로 정말 염라대왕하고 인사하고 있던 그거를 이제 현대 그 의학이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원도 그때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현지 상황에 대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약간 이렇게 딱 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보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그 이민 관련되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살짝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탁 지나면서 이렇게 딱 앉는 그런 모습이 있고 순식간에 그 스페셜 에이전트들이 한 명 왼쪽에서 한 명 뒤에서 2명 그리고 5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남자 여자 완전 에워싸는 그런 모습을 그 봤었었는데 야 아무튼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사에 남을 그럴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달성의 사저에서 그렇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뭐 어떤 사람이 물병 집어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 경호원이 제일 앞에 나서서 막았잖아요. 빡 이렇게 막고 이 가방 같은 거 방탄 가방 딱 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까 좀 전에 그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어제로서 사실상 결판이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가 미국 1981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고 살아나면서 8% 이상 거의 10% 가까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올랐던 것이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같은 경우에도 커트칼 어땠습니까? 커트칼 테러를 당하고 나서 대전은요. 그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아주 강인한 그 지도자의 어떤 그런 그 로서의 어떤 각인을 했고 결국 그 확실한 어떤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아까 상당히 어제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그런 그 어떤 민주당 후보의 교체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국 그 대선 전국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요 직전에 TV 토론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렇게. 그래서 그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지지율이 트럼프가 거의 67%인가까지 오르고 바이든이 한 30%로 내려 폭락했어요. 그래서 네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후보 바꿔야 된다. 네네. 후보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여사가 안 된다. 그대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에는 트럼프로 가야 되겠다. 이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강인한 아메리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11월 달 미 대선은 거의 뭐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죠. 지금 이 어제 그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결국 그 이제 내일 미국에서는 또 공화당 후보를 그 결정하는 그런 그 전당대회를 전당대회,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밀워키에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카고 일리노이에 살 때 밀워키 가보면 정말 밀워키 브루어스 그러니까 밀워키는 뭐 밀러 맥주를 비롯한 이 맥주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어떻게 치료를 받고 본인 스스로 강하게 걸어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에게 건강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모습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어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죠. 마가.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강하게 심어준 반면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도에 인지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 부분 어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 교체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중딜한 오히려 또 미국을 어제 현장에서도 보면은 일어나서 나갈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USA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외치는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뭐 60 이제 조 바이든이 82세 82세. 그리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78세. 78세. 사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는 그럼요. 상당 부분 크게 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선에 대한 네. 예측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도 그래서 조금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대선 후보들 토론회 하면은 한 2시간씩 세워놓습니다. 그렇죠. 네, 세워놓습니다. 서서 서서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이제 두 명이 서서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그 토론 방식이 참 특이해요. 힐러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트럼프가 그 스튜디오를 서서히 걸어 다닙니다. 서서히 걸어 다니면서 거기 시청하러 온 시청자들에게 눈도 맞추고 하면서 저 사람이 2시간 서 있을 만큼 체력이 되느냐 그렇죠.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갑자기 업무 수행 중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미국 유권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죠. 대통령 미 합중국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만한 건강이 담보되는가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거죠. 결국 피지컬과 멘탈 이 두 가지를 다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제 변호사 자격할 초기에 2000년대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프렌티스 견습생이란 견습생. 어떻게 보면은 그 견습생을 해서 실제로 그 회사 비즈니스에 투입을 하고 또 팀으로 개인으로 한 다음에 평가를 하죠. You are hired. 너 고용됐어. 네. 그리고 you are fired 했던 그때의 그런 그 모습을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봤고 그때의 어떤 결정의 단호함. 그 나중대로 합리적인 결정.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맨에서 이제 폴리티션 이 정치가로 이제 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정 속에서 다시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활하는데 누가 책임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경력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까 있었던 그런 본인이 이제 총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날에 그런 TV 토론회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맨십 같은 것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트럼프가요 옛날에 아세요? 그 홈 언론이라는 홈 언론.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맞아요. 예, 예. 나홀로 집에 그 출연한 장면이 뭐냐면 트럼프 호텔에
그 나홀로 저 주인공 꼬마 아이가 맥컬리 컬킨. 예, 예. 트럼프 호텔에 와가지고 그 로비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다분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부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는지 어쨌든 그렇게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강인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았고, 네, 우리 도리맘님 말씀 그대로 까미어 출연인 것이죠. 예.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유쾌하고 재미있는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뭐 미국 내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결집도 했습니다만, 또 미국 내의 또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이어서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주에 가 있다가 이 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급고 또 어떻게 보면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그 미국의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개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전화도 했다며요. 그게 미국 정치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조야가 다 일치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극단주의는 곤란하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가능한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대중 연설 집회장에서 저런 식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건 민주당이든 공화당 지지자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 정치의 품격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이제 11월에 많이 당선이 되면 지금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 나토를 주변으로 하는 유럽, 뭐 러시아, 중국, 동북아시아 지형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뭐 우리나라 같은 국민의힘, 민주당, 뭐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네. 여기에 우리는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생각하면서 트럼프의 책사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그런 어떤 그 재팬 스쿨로서의 어떤 그런 외교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마크 접촉이 굉장히 그럼요, 좋다라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친분,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떤 위로를 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그 특사를 보내거나 어떤 그런 우리가 물밑 외교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친분, 특히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친분, 마치 지난번에 어땠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안타깝게 뭐 2년 전에 그 유세 중에 총격으로 또 목숨을 잃은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돼서 하기 전에 최고급 일본 그 골프채, 트럼프 골프 좋아하잖아요. 가지고 가서 뉴욕에 있는 그 트럼프한테 가서 그거 선물로 주고, 또 나중에 하는 동안 그 트럼프 본인 그 골프 클럽 가서 같이 골프도 골프 치는데 그 골프 치고 할 때 그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베가 골프 잘 안 치다가 가놓으니까 벙커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네. 어떤 친분을 쌓아가고 그게-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호의적일 수 있습니까? 저 1945년 폐망할 때 원자폭탄 2방 맞아가지고 내려앉은 나라 아닙니까? 예, 예. 미국이 그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그런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하고 일본은.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골프도 쳐주고 벙커에서 올라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미국 좋아요. We love USA라고 하잖아요. 왜? 네. 국제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실 할 것 없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지금 바이든하고 뭘 협정 서명하고 왔습니까? 핵과 관련된 그 핵 공유를 넘어서는 그런 핵 협정을 핵공유. 넘어갔죠. 이게 무슨 소리냐? 북한 러시아가 지금 그 아주 밀착되는 군사 협정을 했잖아요. 혹시 군사적인 액션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인데 우리 한국은 NPT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영토 안에는 핵무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제 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뭐 핵 협정 그 관련 이게 서명이 있고 나서 어제 인터뷰 기사 나오는 게 뭡니까? 인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이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그 태평양 사령관이 가능하면 핵 잠수함을 공유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트럼프의 어떤 피격 사건 직전에 미국 가서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핵 관련 한반도 핵 억제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이거 완전히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그러니까요. 우리 한반도 영토에 핵무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미 핵 잠수함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디젤 잠수함에 한국군의 디젤 잠수함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동해 어딘가에 미 핵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북한 쪽에서 핵무기를 쓰려고 한다 이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핵무기 못 쓰죠. 그렇죠. 핵무기 못 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우리 댓글도 씁니다만 외교 천재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문재인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를 지금 서서히 회복시켜가지고 한미 관계 동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 이상으로 지금 든든하게 되고 있고 그걸 연결고리로 해서 또 한일 관계도 정말 우호 증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어떤 그런 모임에도 지금 계속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밀접하게 밀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전처럼 조로 군사 동맹 수준 그 이상으로 지금 그렇죠. 격상돼서 무력 충돌이 있을 때 자동 개입하는 듯한 정도의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오히려 크렘린 궁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놓으면은 북한과의 긴급 상황 속에서 유럽 전선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이 러시아가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기 어려운 그 린치핀 내지 그 지렛대를 이유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전략적인 목표로 당연하죠. 윤 대통령이 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나토에 가서 막 외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일부에서 나온 여론 이런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왜 유럽까지 가서 그렇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하고 왜 이야기하지? 자, 그런데 그때 이미 훨씬 전부터 독일, 영국의 구축함, 군함들이 아시아 지역에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일본하고 독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군은 군대지만 일본은 군대 아닙니다. 자위대입니다. 이게 뭐지? 이거 80년 전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국 동맹을 맺은 적이 있어요. 추축국. 그래서 동맹이. 자기 나라에 전쟁 나면 도와준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입장에서는요. 폴란드만 지나면 바로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의 힘이 유럽에서 커지면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때 3국 동맹 80년 전에 3국 동맹을 맺을 때도 러시아의 힘을 저 시베리아 극동아시아로 조금 분산시켜야 돼 해서 일본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러시아의 힘을 이 극동아시아로 못 오게 그렇죠. 유럽 쪽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짝짝꿍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80년 만에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지금 한반도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신의 한 수인 거죠. 네.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서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70년 이래에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고조선 이후 최대의 어떤 그런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없었던 것은 결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한미 방위조약 이것이 든든하게 있으니까 러시아건 중국이건 북한이건 꼼짝마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군대를 제 같은 경우는 30개월, 우리 아들은 1년 6개월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북한전은 10년씩 군대 가서 근무해야 된다니까요.
그겁니다. 그거. 그 여력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 마치 공짜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누리는 좌파들이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번영과 지금의 자유, 그것들은 정말 한미 동맹으로서 피로서 지금 지켜낸 이 힘의 어떤 그 우위 속에서 지켜내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난주 주말이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나온 집회 현장에 나와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뭐라고 해요? 반미, 반제국주의.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저 사람들 아주 19세기에 살고 있구나. 한반도 천동설 믿는 사람들. 네, 그래서 한반도 청정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김옥균 프로젝트 이제 안 들어본 분이 없으실 겁니다. 이제 뭐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 치라시 형태로 정가의 기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 보좌관들, 뭐 정치 패널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냥 치라시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오는데 참 많이 와요. 그러면 이런 뭐 또 누가 또 이렇게 뭐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내용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점점 눈덩이가 돼서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이철규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고소를 하겠다. 뭐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이걸 띄웠는지 난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공론화돼 버렸어요. 네네. 이철규 의원이 직접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뭐 이거 뭐 피할 이유가 없지. 실체가 있든 없든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미 우리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초대해서 세 사람이 이 방송을 할 때도 이 이야기를 김옥균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김옥균 프로젝트든 아니든 간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한동훈 후보의 지도부를 흔들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정혁진 변호사와 제가 과연 그것이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이든 아니든 지도부가 탄생됐을 때 흔들려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그것이 진행될 것인가를 좀 분석해 보면 어떨까 해서 김옥균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 변호사께서 먼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네네. 지금의 일단의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굉장히 뭐 전대가 혼탁스럽다 어쩌다 하는데 그 혼탁한 거 말고 한동훈 후보가 공격받는 여러 가지 지점들 그 지점이 만약에 이런 어떤 끌어내리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면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정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한 게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일단 저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은 들었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뭐 이런 게 찌라시로 네.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 막 날아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네네. 저한테는 그런 게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름만 들어도 뭔 말인지는 알겠다.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 다음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이밍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네. 전 솔직히 말해서 야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야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짓나. 이거는 진짜 생각이 없구나. 네네. 저는 지금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동훈 캠프 측에서 만들었으려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네. 만약에 그거를 한동훈 캠프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바보니까. 결국은 한동훈을 공격하는 측에서 만들었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한동훈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네네. 한동훈은 배신자고 한동훈에게 배신당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이밍이 딱 그 떠오르는 순간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되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네네. 때. 왜냐하면 김옥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갑신정변. 갑신정변 뭡니까? 3.1천하. 그런데 3.1천하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누굽니까? 박영효도 있었고 서재필도 있었고 김옥균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의 운명이 다 달라. 그렇죠. 서재필은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음. 도망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쪽으로 갔고. 의사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의사 되는 것도 어려운데 네네. 그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몰랐던 서재필이 그때 쫓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국 가서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네네. 서재필 박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옥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 끌려가서 끌려가진 않았죠. 일본에 도피했죠. 왜냐하면 네네. 일본이 배경이었으니까. 네. 일본에서 사실 비참한 뭐 운명을 끝까지 이제 나이 들 때까지 일본에서는 대우해줬는데 네네. 뭐 자기 돌아오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일본에서 죽었죠. 그 김옥균이 어떻게 됐냐면 네. 김옥균도 천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 김옥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 다음에 글씨도 잘 쓰고 뭐 음. 그림도 잘 그렸나 어쨌든 그래서 일본에서 후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데 고종이 김옥균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객을 보냈어요. 네. 암살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암살을 했느냐? 그 홍종우라고 하는 사람이 네. 김옥균을 꼬셔가지고 일본에서 죽이는 건 좀 어렵고 일본에서 죽이면 자기도 뭐 잘못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 그 장개석인가 누군지 저기 굉장히 중국의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꼬셔가지고 아마 상해로 김옥균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네. 같이 갔어요. 그 홍종우가. 아하. 그랬는데 상해에서 김옥균을 총으로 쏴 죽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김옥균이 죽은 것은 일본이 아니고 그 상해예요. 네. 그래가지고 상해에서 그 김옥균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압송을 해와요. 네. 그랬는데 압송을 해온 그 김옥균 시체를 고종이 어떻게 하느냐? 네. 죽은 사람을 능지처참해버려요. 음흠. 그 다음에 그 목을 갖다가 요기 남대문에다가 네. 달아가지고 그 전시하고 네. 김옥균의 그 죽음은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네네. 비참했거든요. 네. 박영효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영효는 전향을 해요. 고종하고 화해를 해. 네네. 그래가지고 박영효는 다시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한테 그 자귀도 받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갑신정변을 그 했던 그 주역들의 운명은 각각 다르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김옥균을 한동훈에 비유하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갑신정변 이야기가 이렇게 그 갑신정변의 주역들에서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또 누가 있었습니까? 고종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그다음 고종하면 세트로 붙어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민비죠. 민비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그 고종하고 민비가 세트로 붙어 다녔는데 갑신정변을 고종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제압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네. 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비가 끌어들인 게 누굽니까? 청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진압을 했는데 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좋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김옥균이라고 치고 뭐 박영효는 누굴까? 뭐 모르지 이제.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3.1 천하가 끝난 다음에 갑신정변이 무산된 다음에 뭐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있는 뭐 장동혁도 있고 뭐 박정훈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만약에 야, 진짜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김옥균 프로젝트가 성공해가지고 어찌어찌 됐을 때 네네. 그 사람들은 배신할까 말까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할 수밖에 없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너무 나가는 거고.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고종은 누구냐? 그러게요. 좀 임금님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왕비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 3.1 천하를 갖다가 예컨대 예. 이른바 예컨대 치윤이 같은 데에서 그 갑신정변을 무산시키려고 3.1 천하 만들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해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친윤그룹에서 내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원희룡이잖아요. 네네. 이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어대안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저 원희룡이 될 가능성이 없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 만약에 이제 그 원희룡이 된다라고 하면 김옥균 프로젝트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희룡이 당대표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도 어대안이니까 네. 어쩔 수 없다. 일단 어대안 한 다음에 뒤집자. 음흠. 그런데 지금 원희룡을 당대표로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3.1 천하를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외세를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네. 그 외세가 뭐 민주당이란 이야기입니까? 조국당이란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도 안 되는 진짜 진짜 수준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뒤늦게 제 생각에 이철규 의원 정신 차려가지고 김옥균 프로젝트 운운하는 사람들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 생각이 들어요. 그 김옥균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갑심정변의 역사보다 역사를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딱 3.1천하만 생각이 나는 네네. 거야. 3.1천하, 3.1천하를 만들겠다. 딱 그렇게 빠른 신뢰로 끌어내리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 뒷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그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나 혹은 역사적 깊이,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전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되게 불안한 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 당의 끌어내리기 또 흔들기 이런 것들이 무모하게라도 이렇게 강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난번에 연판장은 생각이 나 있겠습니까? 네네. 아니면 멀쩡한 사람 갑자기 저출산 부위원장에서 정책 얘기했다고. 나는 정책을 얘기했다고 해서 욕을 먹는 케이스는 처음 봐요. 물론 네네. 협의가 없었다. 뭐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이유를 대지만 그거는 내부에서 꾸짖으면 될 일이죠. 네네. 너 왜 자꾸 그렇게 해? 이제 이건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질책을 하면 되는 일이지. 바로 논평을 하면서 오전에 했던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의 그 발언을 오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것. 이것도 저는 처음 보는 일이고요. 네네. 이런 식의 어떤 행태들을 생각을 하면 이것도 안 하라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참담했습니다. 그럼 좀 더 이야기를 진전해 보면 정병께서는 만약에 이게 뭐 기가 막힌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실행이 가능할까요? 아니, 지금 당장 이야기 나오는 게 네네. 이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면 딱 맞아요. 댓글팀. 댓글팀 처음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장해찬이 이야기했어요. 네.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원희룡이 받았어요. 네네. 그다음 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양문석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외세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음흠. 지금 뭐랑 똑같냐면요. 네. 동학농민 전쟁을 그거 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외병들 끌어들인 거랑 뭐가 다르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당 내부의 문제면 여당 내부의 문제면 여당에서 말로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스스로 이걸 갖다가 풀어야지. 여기서 양문석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장해찬이 왜 나옵니까? 그러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김옥균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은 수준이 안 돼요. 네. 그걸 갖다가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도모하는 음모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장해찬 최고위원이 가장 비판한 사람이 장성철 네네. 평론가거든요. 네네. 당시에 장성철 평론가가 말만 하면 어쨌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같이 패널로서 상당히 적대적인 어떤 그런 이 비평을 많이 했는데 같은 장씨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렇게 비판하던 장성철 평론가가 초기에 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가고 있어요. 네네. 장성철 평론가가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나오고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을 대변인으로 쓰고 막 하던 참에 딱 갑작스럽게 장성철 평론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X파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나한테 넘겨준 X파일이 있는데 기억나네. 그 네. X파일을 보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굉장히 엄청난 파동이 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언론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데 조금씩 뭔가를 이야기할 듯 하다가 막판에 한 며칠 지나서 나 그거 찢어버렸다라고 그냥
해버려요. 장성철이. 예, 장성철 평론가가. 자, 그런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봤다. 처음엔 그랬다가 지금은 아니 내가 요원이다. 라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꺼내놔야 되는데 곧 꺼내놓을 것처럼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뭐 장성철 평론가처럼 찢어버렸다라고 이걸 닫을지 아니면 뭔가를 또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자폭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장해찬 최고위원이 등장하는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문자가 공개가 돼요. 네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사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댓글팀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네네. 자신이 댓글팀을 운영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으로 아실 텐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면서 댓글팀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이 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네네. 근데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물꼬를 한동훈 후보한테 돌림으로 해서 네네. 이 논쟁은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걸 갖고 진짜 김옥근 프로젝트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땡큐죠. 누가? 민주당이. 왜?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댓글팀까지 소환할 거예요. 네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래 지금까지는 입법 청문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모친을 불렀는데 증인이 당연히 안 올 테지만 국정조사하자. 네네. 댓글팀은 국정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하면요 동행명령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장 파워풀한 거고. 법적으로 그냥 데리고 오는 거죠. 네네. 그런데 네. 장해찬은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정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꼬를 한동훈한테 돌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아니게 그 물꼬가 끝내는 김건희 여사한테 가는 그런 자폭에 지금 수를 두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속 터지는 게 어떤 때냐면은 네네. 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 네. 그런데 그게 자폭하는 거야. 그냥 차라리 놀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 나한테 피해라도 없는데 네. 얘가 무지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진짜로 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해놓은 거 보면 나한테 해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역할을 왜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면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는 입장인지를 저는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네네. 뉴스원이라는 이 통신사입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통신사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뉴스원이나 혹은 뉴시스가 뭐 특정해서 보수 진영 쪽이다, 뭐 진보 진영 쪽이다라고 비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매체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폭전대가 자초한 댓글팀 의혹 중대 범죄로서 특검 띄우는 민주. 네네. 이건 그러니까 댓글팀 의혹이 가중됨으로써 민주는 고맙게도 이걸 특검으로 가져갈 조짐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댓글이라는 것이 과연 김옥근 프로젝트인지 확신은 못 가지지만 그러나 결과는 정말 자폭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기사들을 쭉 보면 참 이 김옥근 프로젝트가 댓글 말고도 혹시 총선 백서냐? 네네. 라는 거예요. 김규완이라는 이름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 모든 사실 문자 파동, 이게 김규완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CBS 논설실장 김규완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밝힘으로써 지금 이 모든 지금 진짜 난장판이 됐는데 이 김규완이라는 사람이 강적들에 나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당대회 후 추가 도발이 있는데 그 추가 도발은 백서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아니요, 평소에 제가 김규완 논설실장의 그런 발언이나 방송 멘트는 사실상 조금 거의 이렇게 흘립니다. 왜냐하면
치라시에서 제가 본 것들을 마치 확신을 가진 것처럼 늘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확인 작업을 거친 기자니까 기자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검증을 한 건지 대통령실에서 들었다는데 정말 대통령실에 빨대라도 있는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인용을 해요. 왜? 한번 시작이 거기서 출발해서 딱 TV조선에서 5개 문자가 딱 나온 순간 저는 김규환에 대해서 크레딧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루트가 있구나. 빨대가 있구나. 빨대가 있구나. 네네. 아니 빨대가 있지 않으면 넥타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김건희 네. 여사가 넥타이 그리고 김치도 맨날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김규환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정도면 이 김규환을 이용하든 김규환이 그 사람을 이용하든 그 빨대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당연히.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신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김규환 입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런 차에 지금 딱 기사가 뭐가 나왔냐 하면 이게 나왔어요. 총선 백서 4천 의원과 일식 논란을 다 담는다. 이 제목대로 기사는 뭐 그거예요. 지금 이제 4천 논란 있고 또 일식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 백서를 개정한다. 발표도 안 하는데 보완한다. 네네. 보완한다라고 해요. 제가 딱 들은 순간 이 백서라는 게 이거 저기구나 유튜브구나. 유튜브는 우리 맨날 우리 뭐 할까 그러고 당장 오늘 벌어진 거 다 담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책에 담으면 그게 백서냐는 거예요. 아니 백서는 뭐냐면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보완되거나 잘못됐거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담보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왜? 네.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실제로 백서를 만드는 작업에서 기자들도 많이 의뢰를 받아요. 네네. 기자들한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에 있었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봐 달라. 또 학계도 많이 들어가요. 정치학계. 또 언론학계에서도 많이 들어가요. 네네. 여론조사 데이터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 상황들을 전부 다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전체 지도부가 추인하고 하면서 내는 건데 이렇게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그래 이게 맞아 이게 한동훈이 잘못한 거야 이게 당시에 누가 잘못한 거야 라고 결론부터 내리고 그거부터 그냥 옮겨 담으면 이게 백서야 그리고 이제 곧 낼 거야 라는 게 어떻게 백서냐는 거야. 글쎄요, 뭐 백서는 백서인데 총선 백서가 아니고 네. 2조 백서가 되면 어떡하나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총선 백서.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오염됐다는 거예요. 네네. 오염될 대로 됐다. 조정훈 위원장이 이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도 이 방송 저 방송 나오면서 이게 모두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막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또 더군다나 박상수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공격한 대목이 그거잖아요. 네. 이번에 전대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처음에는 모호하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안 나온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나오지. 그랬으면 더 재밌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쭉 소개시켜 드리는 건 어쨌든 이 백서를 갖고도 아마 뇌관인 것처럼 계속 몰아갈 거다. 언론들도 다 백서 언제 발간될 건가, 이게 어떤 뇌관이 될 건가, 이런 식의 분석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거 봐라 한동훈이 다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오는 이 가설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자, 백서를 발표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서 내용이 다 짐작이 가요. 이 모든 것 다 한동훈이 그때 문자를 씹지 않고 다 영부인께서 이렇게 다 사과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자를 씹었으므로 우린 대패했다. 그리고 조정훈 입으로도 20석 이상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윤리위 가야 된다. 대표를 윤리위로 보내자라고 하고 윤리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대표 탄핵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겠다. 그래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한 책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치카. 그런데 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온 문장이 그거예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네. 역사는 계속 다시 씌워진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변하면 이제 또 새로운 사료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네. 백서는 역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그 팀장이 만드는 백서가 2024년 여름에는 이런 의미로 그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네. 그게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고 3년 후 윤석열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다시 읽어보면 네. 그러면 또 다시 읽힐 거라 이걸 갖다가 모르고 이걸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백서를 만들면은 네. 이 백서를 만든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은 네. 거기에 있어서 이 백서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하나의 어떤 주제를 선정하는데 정변과 제가 고민 많이 합니다. 이 김옥균 프로젝트도 사실은 정변이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괜히 이 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도리어 더 이걸 사실인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히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거 아니냐? 마치 이거를 돌린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도리어 더 따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저도 그 고민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이슈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진전되는 어떤 모양새가 도리어 이런 것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 자체가 만약 이 자체가 실체가 있다면 실행되지 않게 만드는데 도리어 우리가 일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게 진짜 실체가 아닌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김옥균 프로젝트는 막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속닥속닥 거리는 걸로만 듣고 있다가 네네. 어제 제가 MBN 뉴스와이드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장성철 소장이 나와가지고 네네. 공개적으로 김옥균 프로젝트 운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황당해가지고 야, 김옥균 프로젝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구나. 그런데 김옥균 프로젝트는요 이제 망했어요. 네. 왜 망했느냐? 네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순간 김옥균 프로젝트는 더 이상 김옥균 프로젝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인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무슨 공작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렇게 그 준비가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새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네. 이미 이제 망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 어떻게 일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 참 한심하다. 이런 정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김옥균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지. 저는 이러다가 진짜 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증거가 뭐냐면은 네. 이철규 의원이에요. 네. 이철규 의원이 김옥균 프로젝트 운운한 사람 거기에 그 배우에 마치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 전파하는 사람 다 고발했잖아요. 네. 경찰에 고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미 다 나가리가 된 또 나가리가 된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일을 하려면 좀 수준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진짜. 자,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내리죠. 이것을 기획한 분께 저희가 조언을 합니다. 역사책을 조금 읽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나 혹은 인문학적 소양을 좀 갖춘 다음에 프로젝트다운 프로젝트를 내라. 저는 조언이 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왜 일을 더 망치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네. 대통령하고 영부인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저는 절대적으로 누가 김규환 되죠. 실장도 네. 대통령하고 영부인한테 굉장히 지금 누를 갖다가 끼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친윤이 아니라 네네. 친윤이다. 아니 오죽하면 네네.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 원희룡 후보가 뭐냐면은 네. 가장 강력하게 그 한동훈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이 네. 원희룡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경원 후보는
기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음. 왜냐하면 본인이 2등으로 올라갔으니까 기쁘기는 한데 네. 그래도 원희룡이 너무 저기에 한동훈을 세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건 또 불만일 거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 이름은 아마 멸콩 라이브에서는 더 이상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안녕.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